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니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629쪽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세속적인 혁명이라는 소제목, 부제가 옆에 달려 있습니다. 이 19세기 철학사가 전문적인 철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유물론은 깊이와 학문적인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대요. 반면에 그 순수 철학은 세기 초에는 독일 관념론, 세기 말에는 신칸트주의에서 다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유물론이 당시에 가장 넓게 퍼져 있고 힘센 사조였대요. 이미 그 19세기의 일반적인 시대 정신은 유물론을 암시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물질의 세계를 다루는 기술과 산업, 점점 더 강대국의 사상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국제 정치, 진보하고 있는 문명과 경쟁을 하는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것 때문에 유물론이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돈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이 이미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사람들이 아직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가지고자 할 때에는 사회주의라고 일컬어진다. 이거 정말 날카로워요. 결국 돈에 대한 갈망이 돈이 있으면 자본주의가 되고 돈이 없으면 사회주의가 된다, 이런 거겠죠? 씁쓸한데, 이 유물론이 의식적인 학설로까지 끌어올려진 것은 청년 해결학파 또는 소위 해결 좌파와 약간의 자연과학자들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문의 내용이에요. 혹시 지은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읽는 것만 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서문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가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실생활에서 물론 잘 쓰지는 않고 학문적으로도 쓰긴 하나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잖아요. 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든지. 그래서 이 유물론에 대한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다라고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실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잡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유물론이라는 단어인데, 서론에서는 그 동향이나 계보 전체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는 부분이라서 저로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계속 곱씹으면서 읽게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소제목이 해결 좌파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나와요. 629쪽 넘어서 630쪽을 보면, 제가 띄엄띄엄 별표 친 거 위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별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부분적인 관점만을 강경하게 주장하여 유물론자와 혁명가가 되기가 일수다. 청년 해결학파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헤시베르거의 관점은 일단 부정적이에요. 되게 비판적이에요. 그거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스승의 업적을 극단화하고, 스승은 해겔이겠죠? 따라서 19세기의 사고의 진정한 혁명적 파괴를 끌어들였다. 해겔의 저작들은 이들의 정신생활과 정치생활에 비극적인,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아래 문단을 보시면 레비트란 사람이 한 말인데, 청년 해겔 학도들을 사회 정세의 강요를 받아 그들의 학식을 저널리스트적으로 바꿔버린 탈선한 교양인이요 좌절한 실존들이라고 특징 짓고 있다. 이들의 본래적인 직업은 자유문필가들로 언제나 돈을 대주는 사람과 출판업자, 그리고 독자들과 검열관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이들의 저작들은 선언, 계획서, 강령 등으로 그 자체로서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없다. 내용이 없대요.
그리고 이들의 학문적인 논증들은 그들에게는 그때그때 효과를 노린 성명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도전적이고 그들의 저작들은 충분한 수단을 갖추지도 못한 채로 무절제한 요구들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뒷맛이 고약하다. 진짜.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아니 해시브르그 재밌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비판을 하시는 가져오셔서 아마 당대에 또 이렇게 비판을 했겠죠. 저 학자들이. 해겔의 정신사를 잣대로 삼을 때 이 새로운 정신은 사고의 야만화, 바바리안 사고의 야만화. 요 여기서는 내용이 과장과 기분으로 뒤바뀌어져 버린다. 정말 극단하게 인제 비판하고 있는데 631쪽 보시면 해겔 좌파의 정신적인 혁명은 스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이 체계에서는 초자연적 인 것은 모두 사라지고 공간 시간적인 세계와 그 법칙들이 존재 및 합법 존재 및 법칙성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에 따라 계시가 해석되는데 오히려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미 유물론과 비슷하다고 해요. 자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포이어바우 얘기가 나오는데 가기 전에 지니 님은 이런 좀 극단적인 비판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음. 비판하는 맥락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좀 수용하는 자세로 봤는데요. 어. 다른 책은 어떻게 써져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음. 이 정확한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막스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이 청년 해겔 좌파의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예. 이제 막스의 혁명 사상이 나오는 많은 수의 책들이 언급하는 부분이 청년 해겔주의와의 결별이에요. 그래서 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이면서 읽어야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고 노선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포이어바우 들어가 볼게요. 631쪽 두 번째 문단이고요. "우리는 순수히 세속적이고 자연적인 종교가 이렇게 유물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루트비 포이어바우에게서 매우 잘 연구할 수가 있다." 1804 년에서 72 년까지 사셨던 포이어바우. 포이어바우는 자기의 학위 논문을 해겔에게 보낼 때 함께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교의 신, 그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초감성적인 종교와 감성적인 세계, 교회와 국가 등의 이원론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39 년에 쓴 해겔의 철학을 비판한 논문에서 그는 절대자의 무의미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 해겔의 절대자란 해겔의 철학 안에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말라 죽어버린 신학의 정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해겔을 비판하면서 포이어바가 등장을 하죠. 이원론을 배제해야 한다. 그럼 일원론을 주장을 했겠죠. 절대자의 무의미, 뭐 말라 죽어버린 신학의 정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이 나오는데요. 철학의 개혁을 위한 태제, 미래 철학의 근본 명제, 특히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그는 감각주의와 유물론의 길을 걷는다. 감각주의, 유물론 이런 단어가 자주 이제 등장할 거예요. 이제 해겔은 극단적인 관념론자라고 선언된다. 즉 포이어바우를 따르자면 모든 대립들을 걷어치웠음에도 불구하고 해겔에게는 여전히 관념론과 유심론의 일면성이 남아 있다. 감성적인 직관과는 아무런 매개도 없이 단절되어 있다는 데카르트 이후의 근세 철학에 대한 비난은 해겔의 철학에도 들어맞는다. 해겔은 언제나 직접적인 것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직접적인 것이야말로 그에겐 없다. 왜냐하면 해겔은 모든 감성적 진료적인 것을 개념을 통해서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포이어바흐는 감각에게 권리를 되찾아 주려고 한다. 해겔 너무 관념적이야. 어, 극단적인 관념론자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감성적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몸으로 다 뭐 오감으로 시각, 촉각, 뭐 미각 이런 걸로 경험하는 게 감각적인 거겠죠.
그래서 유물론인 거고 포여바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포여바는 특별히 헤겔의 심리학을 비난한다. 사실 헤겔의 심리학은 말로는 육체와 영혼의 동일성을 인정하나 실제로는 유심론에 치우쳐 인간의 모든 현실을 영혼과 정신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육체를 의식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이 정신 자체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육체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그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푸여바가. 인간이란 그가 먹는 바의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푸여바가 했구나. 유물론자의 말이었구나.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이상 더 날카롭게 유물론을 묘사해낼 수가 없다. 음. 헤겔의 관념론은 위장된 신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헤겔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을 포기하지 않는다. 실제가 이념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하는 헤겔의 학설은 자연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신학의 학설을 합리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공감이 가고.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무한한 자는 실제로는 유한한 것, 감성적인 것, 정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것들이 신비화되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철학의 발단, 시초는 신이나 존재자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유한한 것, 정해진 것, 현실적인 것 등일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 초자연적인 종교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당장 감각주의와 유물론이 생겨나게 된다. 종교를 거부해요. 그리스도교. 진정으로 현실적인 것은 신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며 감각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특별히 뚜렷하게 이런 것에 부딪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라는 것이다. 이게 전 깜짝 놀랐는 게 내가 정말 유물론자이구나 깨달은 게 제가 플라톤 할 때부터도 플라톤이 뭐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인제 대비시켜서 항상 강조했던 게 "야 유한한 것, 정해진 것, 이 현실적인 것."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근데 요게 그대로 제가 했던 말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진짜 유물론자였나 보다. 막스의 영향권 안에 있었구나.' 이걸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그렇겠죠.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종교는 당연히 정치로 되고 만다. 종교가 정치가 돼요. 인간적인 게 신적인 거라서. 우리는 다시 종교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가 우리들의 종교로 되어야만 한다. 자, 최고의 것이 곧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신이다. 어, 인간이란 언제나 이 세상의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공동체가 기도 대신에 들어서야만 한다. 신이나 종교가 국가의 기초가 아니라 인간과 그의 궁핍이 국가의 기초다. 신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신에 대한 절망이 국가를 설립했다. 인간을 결합하게 해준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신앙이다. 만약에 신이 주라면 인간은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신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는 언제나 인간이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실제들의 총합 개념이며 새로운 가장 실제적인 존재이며 보편적인 존재요 인간의 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가는 종교에 대한 실천적인 부정으로 되고 만다. 따라서 실천적인 무신론은 국가들을 묶어주는 것이고 인간들은 당장 정치에 몸을 던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그리스도교를 인간으로부터 정치적인 에너지를 빼앗는 종교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신의 위치에 밀어 올리고 이에 걸맞게 국가를 형성하고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견해는 무신론적 휴머니즘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이어바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니님의 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서술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오, 603페이지에 무신론적인 휴머니즘을 추출해내는 그 문단이 참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이라서 인간은 당연히 종교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곧 정치의 형태로 연결이 되면서
국가의 탄생으로 연결이 되는데 정치와 국가의 탄생의 기저에 있는 인간이 이제 원하는 그 신의 형태는 사실상 인간이고 사실 그 인간은 인간 본연의 존재 자체에 주목한다기보다는 인간의 궁핍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논리를 잘 펼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푸이어바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론적 존재의 뭐 핵심, 본질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의 궁핍에서부터 발현되는 그런 형태의 신적인 것, 말 그대로 신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유물론적인 관점을 이런 식으로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포이어바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막스와 엥겔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